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가을, 미국이 한국에게 490조 원을 당장 내라고 했어요. 방위비를 10배나 올려서 말이죠. 워싱턴 사람들은 다들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본처럼 고개 숙일 거야. 그런데요. 딱 3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거꾸로 13조 원을 청구한 겁니다. 70년 동안 공짜로 빌려준 땅값부터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계산해서요.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죠. 동맹국이 동맹국한테 역으로 돈을 달라고? 그리고 며칠 뒤 미국 국방부가 긴급 발표를 합니다. 985km. 이 거리가 우리 안보의 생명줄입니다. 도대체 985km가 뭐길래 세계 최강 미국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죠.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9월 14일 새벽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한테 이렇게까지 퍼줘야 하는 겁니까? 회의실엔 국방장관님, 합참 고위 장성들, 백악관 안보팀까지 총 15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제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어요. 제목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여러분 숫자를 보시죠.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하는 데만 110억 달러 들었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4조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내는 돈은요? 고작 1조 원입니다. 해리스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 기업들이 어떻게 커졌습니까? 다 우리 보호 아래서 자란 거 아닙니까? 그때 하스킨스 안보보좌관님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커피잔들이 덜컹거렸죠. 72시간. 우리에게 7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일본 좀 보세요. 기시다 총리가 뭘 했습니까?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겨우 13억 달러? 이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3단계 철수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떴죠. 지금 주한미군이 28,000명입니다. 이걸 5,0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단계로 올해 안에 6,000명을 빼고요.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4,000명 더 빼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인원 5,000명만 남기는 겁니다. 국방장관님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브레넌 부국장,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떨 것 같나?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처음엔 당연히 난리치겠죠. 하지만 결국엔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북한 핵무기 있잖아요. 중국 압박도 있고요. 게다가 여론조사 보면 한국 국민 70%가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스킨스 보좌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좋아요. 그럼 결정됐습니다. 한국 대사 당장 불러서 통보하세요. 돈 내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선택은 한국이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3년 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늘 불만이 있었거든요. 한국만 특별 대우 받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도 현실을 알게 될 거야.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말이야.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한국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방위비 협상 기록, 주둔 비용 분석표, 동맹 가치 평가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 두꺼운 서류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역으로 청구서를 보낼 거라는 시나리오는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한국 사람들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걸요.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뒤 9월 17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CNN 뉴스를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긴급 속보가 떴어요. 한국 정부 미국의 충격적인 요구.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막 확인된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화면에 한국 외교부 공문이 크게 떴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13조 원을 미국 정부에 청구함. 뭐야 이게?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는데도 아픈 줄 몰랐죠.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브레넌, 지금 뉴스 봤나? 하스킨스 보좌관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 수준이었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서를 보냈다고. 저는 황급히 한국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서진 국장이 받았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전략가였습니다. 한 국장,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브레넌 부국장님, 미국은 동맹을 숫자로만 계산하시나요? 그럼 우리도 계산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계산기라니 그게 무슨 평택 기지 땅값 70년치, 전기세 70년치, 수도세, 도로 사용료, 환경복구 비용 다 더하니까 딱 13조 원 나오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된다고요? 한 국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한 5,500억 달러는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요구한 3,500억 달러, 490조 원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이 우리 압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미국 언론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동맹이 동맹에게 청구서를 보내다. 한국의 역습, 13조 청구의 충격. 미국 동맹국에게 역공당하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 정말 뼈 아팠어요. 미국은 친구를 ATM 기계로 착각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저도 당연히 불려갔죠.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브레넌, 당신이 한국을 쉽다고 했잖아. 이게 쉬운 거야.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하다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보고 웃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국이 준비한 카드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도요. 브레넌 당장 부산으로 가게. 하스킨스 보좌관의 명령이었어요. 한국이 왜 저렇게 당당한지 확인해와. 부산 조선소를 직접 눈으로 봐.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국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논밭, 고층 아파트, 공장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옆자리에 한서진 국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부산 가면 놀라실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직접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왜 자신 있게 나오는지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역 앞에는 제 옛 동료 마크 돌릴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릭,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우면서도 감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크,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야? 말로 설명하면 안 믿을 거야. 직접 봐야 해. 차가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마크가 말했어요. 에릭, 우리 태평양 함대 군함이 몇 척인지 알지? 297척이잖아. 맞아. 그 중에 180척이 정기 수리가 필요해. 그런데 미국 조선소 능력으로는 1년에 30척밖에 못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년이 걸린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마크가 조선소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1년에 120척을 처리해. 우리 함정의 60%가 여기서 고쳐지고 있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도크마다 미군 함정들이 가득했죠. 구축함, 순양함, 심지어 항공모함 지원함까지. 저게 다 우리 배야? 그래. 전부 정비받으러 온 거지.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쾅, 꽝, 용접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죠.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함정 곳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와봐. 마크가 저를 한 구축함으로 안내했어요. 선체가 녹슬고 망가진 낡은 배였죠. 저건 DDG-73이야. 25년 된 노후 함정이지. 미국에서 수리하면 7개월 걸리고 비용이 3억 달러야. 그럼 여기서는? 마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2달 1억 달러.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국인 김 부장이 다가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죠. 가능하죠. 우리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최고 기술자들이 교대로 일하고요. 미국보다 3배 빠르고 품질은 2배 좋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 부장이 저를 전자장비실로 안내했죠. 이지스 시스템도 여기서 업그레이드 합니까? 당연하죠.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이랑 같이 일해요. 한국이 이지스함 3척 운용하잖아요. 기술은 충분합니다. 마크가 두꺼운 보고서를 제게 건넸어요. 한국 조선소 의존도 62%. 한국 철수 시 대체 비용 연간 400억 달러. 정비 공백 기간 최소 3년. 정비 속도 7년 2년으로 단축. 7년이 2년으로 줄어든다고? 그래. 한국 없으면 우리 함대 절반이 고장난 채로 떠다니는 거야. 그때 김 부장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방금 서울에서 연락 왔는데요. 13조 답변 없으면 미군 함정 정비 중단한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우리 함대가 김 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비되죠. 그럼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미국 함정이 움직일 수 없으면 중국 천지가 되는 거예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릭, 전쟁은 전쟁터에서 지는 게 아니야. 도크에서 지는 거야. 아무리 좋은 무기 있어도 고칠 수 없으면 쓸모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를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평택 미군 기지로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기지 정문에 한국 방송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든 기자들이 우글거렸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한 국장에게 물었어요. 곧 보실 겁니다. 오늘 특별한 시연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휘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미군 작전 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NQ-9 리퍼 드론의 장거리 정찰 능력을 시연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제가 물었죠. 한 국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끝까지 보세요. 평택이 왜 특별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전 10시. 드론이 군산기지에서 이륙했어요. 실시간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서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드론이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고도 1만 미터, 시속 300km.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비행이었죠. 15분 뒤 백령도가 보였어요. 한국 최북단 섬이었죠. 거기서 드론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건 중국 해군입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산둥성 앞바다에 모여있는 중국 함대죠. 항공모함 야오닝 포함 30척 넘게 보입니다. 드론이 계속 날아갔어요. 중국 해안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텐진항, 다롄항이 차례로 포착됐어요. 그리고 베이징입니다. 스크린에 베이징이 떴어요. 자금성의 황금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게 가능해. 한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 985km입니다. 중국 수도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일본은요? 일본 오키나와? 베이징까지 1800km예요. 너무 멀어서 드론 효율이 떨어져요.
대만은 1600km. 역시 멀죠. 작전 참모가 덧붙였어요. 985km. 이게 마법의 숫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선제 공격당하고 너무 멀면 감시가 안 돼요. 985km는 완벽한 거리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택을 잃으면 작전 참모가 말했어요. 중국 감시 능력 70%를 잃는 겁니다. 대만 유사시 조기 경보가 불가능해져요. 그때 한 국장이 저를 전력 통제실로 데려갔어요. 거대한 제어판이 있었고 붉은 버튼 하나가 투명 커버로 덮여 있었죠. 한국 국방부 차관이 그 버튼을 가리켰어요. 이거 누르면 10초 만에 이 기지 전체가 암흑천지가 됩니다. 복구? 일주일은 걸리죠. 설마 정말로 누르실 건 아니죠? 차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미국한테 달려있죠. 우리는 IMF도 버텼어요. 일제강점기 36년도 버텼고요. 전기 끊긴 미군 기지쯤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걸요. 브레넌 도쿄로 가. 하스킨스 보좌관이 또 명령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5,500억 달러를 냈는지 확인해와. 한국도 그렇게 만들어야 해.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미일 동맹 강화 패키지.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는데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일 미군 로버트 클라크가 달려왔어요. 에릭,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일본이 난리야. 5,500억 달러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어. 택시 안에서 로버트가 설명했어요. 기시다 정부가 무리수를 뒀어. SPC라는 특수법인 만들어서 돈 끌어모았는데 쉽게 말하면 빚이야. 엄청난 빚. 그렇게까지 해서? 중국 때문이지. 센카쿠 열도 대만. 미국한테 버림받을까봐 겁났던 거야. 도쿄 재무성 회의실. 다나카 차관보가 저를 맞았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금융 구조도였죠. 5,500억 달러는 일본 GDP의 10%가 넘어요. 이걸 마련하려고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 심지어 중앙은행 준비금까지 끌어다 썼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다음 자료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국회가 발칵 뒤집혀 있었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난리예요. 우리가 미국 ATM기가 됐다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차와다 레이코 의원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정말 험악했죠. 다나카 차관, 미국 사람도 계시네요. 좋아요, 진실을 말해드리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속았어요. 5,500억 달러 줬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오키나와 미군은 여전히 철수하고 있고 중국은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맹 강화가 동맹 차와다 의원이 소리쳤어요. 돈으로 산 동맹이 진짜 동맹인가요? 한국 보세요. 13조역 청구했잖아요. 당당하게 맞섰고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돈 갖다 바쳤죠. 다나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엔화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니 엔화 가치가 20%나 떨어져 있었어요. 대규모 달러 유출로 엔화가 휘청거려요. 수입 물가는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CNN에서 또 속보가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 로이터 통신 단독 인터뷰.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죠.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당장 내라고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없어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다시 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협박입니까? 기자가 물었죠. 아닙니다.
경제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인데 3,500억을 빼면 경제가 붕괴돼요.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1997년 우리는 IMF를 겪었어요.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아서 나라를 구했죠.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까? 미국을 위해서?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동맹이 아니라 예속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스킨스였죠. 브레넌,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야? IMF를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들었어요. 젠장, 이제 모든 나라가 알게 됐잖아. 우리가 동맹국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다음 날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브레넌 부국장, 이 차트 보세요.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떴어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지불한 후 엔화 20% 폭락. 한국은요? 오히려 원화가 강세예요. 왜 그렇죠? 시장의 평가입니다. 일본은 굴복했고 한국은 맞섰다. 투자자들은 누굴 더 신뢰할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돈으로 동맹을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도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백악관으로 긴급 소환됐어요. 새벽 3시, 백악관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대통령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고, 국방장관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국무장관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죠. 브레넌, 하스킨스가 소리쳤어요. 목에 핏줄이 서 있었죠. 한국이 진짜로 전력을 끊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붉은 버튼 하나면 10초 만에. 미친 짓이야. 국방장관이 전화를 던지듯 놓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철수하면 되잖아. 감축 계획도 있었잖아. 그때 재무장관이 벌떡 일어섰어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에 쾅 내려놨죠. 철수요? 제가 밤새 계산해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첫 장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28조 원. 뭐라고. 대통령이 안경을 벗으며 다시 확인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재무장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엑셀 시트가 떴죠. 첫째, 장비 운송비. 평택에만 군사장비가 500억 달러어치 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6개 포대 60억 달러, 에이브람스 전차 80대 8억 달러, 아파치 헬기 48대 14억 달러.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걸 미국으로 옮기려면 C-17 수송기 2,000번, 배 200척. 최소 6개월 걸려요. 비용만 10조 원입니다. 국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두고 오면. 미쳤어요. 국방장관이 소리쳤어요. 사드 F-16 군사위성 통신 장비를 그냥 놔두고 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당장 가져갈 텐데. 재무장관이 다음 항목을 띄웠어요. 둘째, 시설 철거비 8조 원. 평택 기지는 지하 5층까지 벙커가 있어요. 핵방호 시설, 지하 지휘소, 무기고.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해요. 셋째, 인건비 3조 원. 2만 8천 명 군인과 5만 명 가족들 이주 비용. 넷째, 환경복구비 4조 원. 한국 환경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기름 한 방울만 남아도 토양 전체를 갈아야 해요. 대통령이 계산기를 들고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10조, 8조, 3조, 4조. 그리고 마지막, 국방장관이 일어섰어요. 평택을 대체할 기지를 어디에 만들 겁니까? 일본? 이미 포화 상태고 너무 멀어요. 호주? 중국 견제가 불가능하죠.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기지 건설에 100억 달러, 부지 매입부터 인프라까지 10년 걸립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눈 감고 귀 막은 장님이 되는 겁니다. 10년. 대통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네. 환경평가만 3년이고 주민 설득은. 오키나와 보세요. 아직도 반대 시위하잖아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그때 CIA 국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대통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뭔가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조작하자 위성 사진이 스크린에 떴어요. 산둥성 군사기지입니다. 6시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사진을 비교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병력과 장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죠. 제구 집단군이 이동 중입니다. 상륙함 30척 대기, 전투기 200대 전진 배치. 국방장관이 주먹을 쥐었어요. 젠장, 한국에서 미군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구만.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CIA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전력 차단 위협하자마자 중국이 움직였어요. 마치 설마 한국이 중국과 짜고.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중국을 더 경계해요. 사드 배치 기억하세요? 중국 경제 보복에도 굴복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협상해야죠.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13조역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건 굴복이야. 하스킨스가 테이블을 쳤어요.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는다고. 굴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저를 봤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GDP 세계 10위, 방산 수출 8위, 조선 기술 1위, 반도체 1위. 삼성 없이 우리 무기가 돌아가나요? 현대 조선소 없이 해군이 유지되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오만했군.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브레넌 협상안 들고 다시 한국 가게. 13조는 무리지만 타협점을 찾아야지. 방위비 인상은 철회하고 조선소랑 장기 계약 제한하고 통화 스와프도 검토한다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어요. 시한이 12시간 남았을 때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맞았어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브레넌 부국장, 워싱턴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한국 조선소와 20년 장기 계약을 제한합니다. 13조는요? 협의가 필요하지만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게 답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건 명확합니다. 13조 원. 70년간 공짜로 쓴 것에 대한 대가죠.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우리도 13조 전부를 받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정은 필요해요. 그가 창밖 남산타워를 가리켰어요. 저 서울이요 6.25 때는 폐허였어요. 지금은 세계 5대 도시죠. 우리가 일궈낸 겁니다. 미국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 피와 땀이 더 많았어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워싱턴도 이제 압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미국 국방부가 긴급 발표한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펜타곤 브리핑룸. 미 국방장관이 연단에 섰죠.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깊이 검토했습니다. 합참의장, CIA 국장,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어요.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평가 보고서. 첫째,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전면 보류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둘째,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더 큰 술렁임이 일었죠. 셋째, 한국은 비용 분담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합니다. 청와대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국방장관이 지도를 띄웠어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죠.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이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골든 디스턴스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일본 오키나와는 1800km 너무 멀다. 대만은 1600km 역시 멀죠. 하지만 평택 985km는 NQ-9 드론의 완벽한 작전 반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985km 린치핀 보고서. 우리는 이것을 985km 린치핀이라 부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공격받고 너무 멀면 감시 못해요. 985km는 완벽한 균형점입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 조선소 미 해군 정비 연간 120척. 정비 기간 단축 7년 2년. 회생률 증가 53% 89%. 비용 절감 연간 400억 달러. 회생률을 보세요. 미국 조선소는 낡은 배의 절반만 살립니다. 한국은 89%를 살려요. 이 36% 차이가 우리 해군의 생명줄입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13조 역청구는요? 국방장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양국이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켜가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국방부뿐 아니라 백악관, 국무부 의회의 합의입니다. 청와대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10분 후 한 라인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 대통령, 방금 발표 보셨죠? 우리는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13조 건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70년은 긴 시간이죠. 우리도 독립전쟁 때 프랑스 도움받았고 그 빚 갚는데 100년 걸렸어요. 우리는 모든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장관 보내서 직접 협의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잠시 멈췄어요. 제 삼촌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요. 늘 말했죠. 한국인들은 절대 안 굴복한다고.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전력 차단은 중지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즉시 중지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한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미국은 정말 변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시작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협상 타결 며칠 후 저는 다시 평택으로 갔어요. 이번엔 마음이 완전히 달랐죠. 압박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새벽 5시 캠프 험프리스 정문. 한서진 국장이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이번엔 따뜻한 미소였죠. 브레넌 부국장님, 일출 보러 가시죠. 우리는 기지 최고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새벽 바람에 두 깃발이 서로를 향해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네, 70년간 늘 이랬어요. 한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처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냈고 미국이 들었죠. 해가 떠올랐어요. 평택 시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멀리 서해가 반짝였어요. 저 들판 보이죠? 한 국장이 가리켰어요. 다 미군 기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부했죠. 농민들 삶도 중요하니까요. 미국은 그걸 이해 못했죠. 안보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삶이 곧 안보예요. 지킬 것이 있어야 지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로 이해가 됐거든요. 오전 8시 한미 공동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섰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한미동맹 2.0. 비용이 아닌 가치, 보호가 아닌 협력. 한국 장관이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첫째, 13조 중 상징적으로 1조 원 인정. 둘째, 향후 기지 사용료는 매년 협의. 셋째, 한국 조선소와 미 해군 20년 독점 계약. 기자가 물었어요.
1조면 13분의 1인데 만족하십니까?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처음으로 기지 사용료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기지를 걸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죠. 저 병사들 구분되나요? 한 국장이 물었어요. 정말 구분이 안 됐어요. 같은 복장, 같은 움직임, 같은 표정. 이게 진짜 동맹이죠. 피부색 달라도 같은 목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 점심시간 기지 식당.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먹고 있었어요. 김치와 햄버거가 한쟁반에. 문화의 융합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꿔왔어요. 한국은 미국 통해 세계를 배웠고, 미국은 한국 통해 아시아를 이해했죠. 그때 제 아들 제이크가 뛰어왔어요. 아빠, 어? 제이크, 여기서 뭐해? NQ-9 정비 교육이에요. 한국 공군이랑 합동훈련 중이에요. 옆에 한국군 김병장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장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제이크가 정비 기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뛰어나요. 저는 제이크한테 한국식 정비법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들이 웃었어요. 아빠, 한국 기술이 진짜 대단해요. 우리가 사흘 걸릴 걸 하루 만에 끝내요. 두 젊은이가 어깨동무하고 걸어갔어요. 저게 미래죠. 한 국장이 말했어요. 적대가 아닌 우정, 의존이 아닌 협력.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하나예요.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로 방문했어요. 전망대에서 우리를 만났죠. 브레넌 부국장 수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서해를 바라봤어요. 저 바다 건너 중국 1000년 넘게 우리를 압박했죠. 저 남쪽 일본 36년간 지배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때론 굴복하는 척하면서, 때론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가 저를 봤어요. 미국도 이번에 배웠을 거예요.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IMF도 일제강점기도 6.25도 버텼어요. 미국 압박쯤이야. 1997년 IMF 때 기억하세요? 온 국민이 금 모았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리까지. 227톤이 모였죠. 그게 한국이에요. 한 국장이 덧붙였어요. 우린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지죠. IMF 후 IT 강국됐고, 이번 일 후엔 진짜 동맹국이 될 거예요. 하늘에서 윙 소리가 들렸어요. NQ-9 드론이 서해로 날아가고 있었죠. 저 드론이 베이징 감시하러 가는군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네, 985km의 마법이죠. 대통령이 제게 부탁했어요. 워싱턴 가면 꼭 전해주세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해가 저물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착각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우리도 한국을 필요로 했다. 아니,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한 국장이 제 뒤에서 읽고 있었어요. 좋은 문장이네요.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저는 계속 썼어요. 부산 조선소 없이는 함대가 마비된다. 평택 없이는 중국을 못 본다. 삼성 없이는 무기가 안 돌아간다. 현대 없이는 배가 녹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신 없이는 아시아에서 자유를 못 지킨다. 압박에 안 굴복하는 그 정신. 금반지 모아 나라 구한 그 정신. 보고서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지 곳곳에 불빛이 켜졌어요. 미군 막사와 한국군 시설이 함께 빛나고 있었죠. 내일 떠나시죠? 한 국장이 물었어요. 네, 워싱턴으로. 다시 오실 거죠? 물론이죠. 이제 우린 진짜 파트너니까요. 그가 작은 태극기 배지를 건넸어요. 기념품이에요.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요. 감사해요. 저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성조기 배지를 꺼냈어요. 교환하죠. 우리는 서로의 국기 배지를 교환했어요. 작지만 큰 의미였죠.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엔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어요. 기지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여전히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그들이 지킨 건 땅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고 미래였죠. 차 안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한미 협상 타결로 새 동맹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13조역 청구가 약소국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이 나라는 계속 흐를 거야. 멈추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IMF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이겨냈듯이 그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이었어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985km.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동등함의 거리다. 압박과 굴복 사이가 아닌 존중과 협력 사이의 거리. 미국이 배워야 할 거리. 한국이 증명한 거리.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 시작되는 거리다. 공항에서 평택 방향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죠. 저기 어딘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동등하게. 에필로그.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2025년 9월 단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IMF를 금반지로 이겨냈고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텼고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죠. 985km. 이 거리가 증명했어요.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안보도 없다는 걸요. 부산 조선소 없이는 우리 함대가 못 움직여요. 평택 기지 없이는 중국을 못 봐요. 삼성 반도체 없이는 우리 무기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존중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23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같은 가치를 위해 함께 서는 게 동맹이죠. 한국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때론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요. IMF 때 금반지 모아 나라 구한 그 정신.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틴 그 정신. 6.25 폐허에서 일어선 그 정신. 그 정신이 2025년 9월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더 힘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85km. 이 거리를 기억해 주세요. 동등한 동맹이 시작되는 거리를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경 없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